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서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더 절절하고 뼈저리게 느낌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상 처음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증인이 없고 참고인이 없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 증인이 없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만화인 겁니다. 얼마나 캥기는 게 많았으면, 증인이 나와서 입을 벌리는 순간 얼마나 많은 구린 부분이 드러날까 걱정이 됐으면 결국 여야 합의 불발이다, 여야 합의 결렬이다, 이런 핑계 속에 숨어서 증인 참고인 없는 사상 첫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오히려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당당한 모습인데 참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이른바 의혹투성이인 재산 증식, 정체불명의 그 수입,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국회의원 세비 5억쯤 되는데 나간 돈은 13억 이상이다. 그렇다면 그 차액인 8억 정도의 돈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제 이걸 물었던 겁니다. 그동안 언론들도 묻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묻고 시민단체도 묻고 물어봤던 것인데 김민석 후보자는 증인 없이, 참고인 없이, 그리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그냥 본인이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들어온 장인상 부의금이 1억 6천만 원. 출판 기념회를 2번을 했는데 그때 벌어들인 돈이 2억 5천만 원. 처가 지원, 지금 함께 이제 현재 부인 쪽에서 지원을 2억 원을 받았고, 또 아들 유학비 등등에는 전처 이미 이혼한 그 옛 부인이 2억 원을 줬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이 약 8억쯤 된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말로만 하는 설명, 그러면 국무총리가 말로만 하는 설명으로 청문회를 때웠으니 이제 이재명 정권의 모든 공직자, 고위공직자, 장관들, 청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뭐 감사원장이 됐든 뭐 무슨 국가의 고위공직자 청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소장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 검찰총장이 됐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다 말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 국무총리도 참고인 증인이 없었는데 우리라고 왜 증인을 내세우란 말입니까? 이렇게 그 후보자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장관 자리에 제청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 김민석은 앞으로 뭐라고 말할지. 본인은 증인 참고인 없이 청문했고 본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설명을 해놓고 다른 장관들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 청문회가 진행될 때는 뭐 자료를 내놔라? 어떤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 가장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청문회는 바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 이 사람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이 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니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나머지 국무위원들, 나머지 장관들, 그 사람들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팩트체크에서 사실과 어긋나는 말을 김민석 후보자는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얼마쯤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김민석 후보자는 20에서 30%쯤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총리 후보자인 것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가령 배추 한 단에 얼마입니까? 버스 요즘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하철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국가 채무가 지금 얼마냐? GDP 대비 얼마냐? 이것은 국가 운영에 저 말석에서나마 힘을 보태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뼈에 새길 것처럼 알고 있어야 될 숫자가 바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이거는 나라의 건전재정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바로미터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GDP 대비 국가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GDP와 비교했을 때 47.4%입니다. 올해는 뭐 추경이다 이것이다 막 쓰고 있죠. 올해는 돈 퍼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50%에 더 가까이 가는 48.4%가 될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그거의 절반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상황 속에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직이 있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직을 5년 동안 수행하고 있었는지 김민석 후보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산 증식 여부를 떠나서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이것을 어이없는 절반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우리나라 국가 정책,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수립 이것의 그 기반부터가 완전히 아지랭이 같은 환상 속에서 축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 사람이 그 중국 칭화대에 냈다는 석사 논문, 법학 석사 논문입니다. 거기에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탈북자들을 반도자, 도북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그 문제점입니다. 반도자, 배반할 반자에다가 도망칠 도자, 배반해서 도망친 사람 이란 뜻입니다. 반도자, 배반할 반, 도망칠 도. 그런데 김민석은 오히려 뻔뻔하게도 반도자, 도북자라는 표현이 배신자라고 규정한 사전이 있습니까? 참, 바로 찾아봤습니다. 뭐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바로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뭐 어디 사전에 있는 곳까지 달려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바로 사전이 많이 탑재되어 있고 더욱이 인공지능은 AI는 수십 가지 AI는 거기다 대답을 금세 내놓습니다. AI는 어디서 그런 대답을 내놓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사전을 AI는 탐색을 해가지고 금방 대답을 5초 만에 내놓습니다. AI 규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AI가 말하고 있는 배도자, 반도자, 언약을 어기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 옳은 길에서 돌아서서 도리에 어긋난 사람, 이런 사람을 반도자, 배도자 이렇게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이 자신이 배도자, 반도자, 이 반도자라는 말을 썼던 것을 해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자, 도북자, 영어로 defector, DEFECTOR,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야말로 중립적이다.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민석 본인의 입으로 반도자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영어의 디펙터에 해당된다. 디펙터라는 말은 매우 중립적인 단어다.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이것도 바로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중학교 때도 살고 대학 때 가서 공부를 한 그런 분이 가까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디펙터 무슨 뜻이냐? 인공지능에도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정치적, 군사적 맥락에서 쓸 때 국가와 조직과 집단을 버리고 적대하거나 반대하는 쪽으로 넘어간 사람, 특히 AI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다. 부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탈영병, 배신자와 유사하다. 배신, 이탈, 의미가 강하다. 김민석 후보자는 디펙터가 중립적이다 그랬는데 영어 좀 아는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디펙터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다. 부정적 의미가 잔뜩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디펙터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탈북 주민들을 디펙터라고 표현하는 그런 영어 문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김민석이 말하는 것처럼 탈북 주민을 디펙터라고 표현한 일부 영어 문장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조차 탈북 주민을 반도자, 도북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탈북자라고 부르거나 혹은 난민이라는 의미를 포함시킬 때는 불법 월경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